청취자께서 보내주신 2025년 말 서울 아파트 시장 자료들을 지금 펼쳐놓고 있는데요. 솔직히 말해서 보면 볼수록 머릿속에 물음표만 막 생기네요. 그렇죠. 어떤 기사를 보면 거래가 뚝 끊기고 가격이 폭락 직전이다 이러는데 또 청취자께서 보내주신 이 다른 그래프를 보면 어떤 지표는 슬금슬금 계속 오르고 있단 말이죠. 네. 대체 뭐가 진짜 시장의 모습인지 오늘 청취자분과 함께 이 상반된 신호들 속에 숨겨진 진짜 이야기를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 자료들을 딱 관통하는 하나의 키워드를 꼽으라면요. 바로 괴리감입니다. 괴리감이요? 네. 집을 가진 사람들이 이 정도는 받아야겠다고 생각하는 가격? 그러니까 기대가 있고요. 또 집을 사려는 사람들이 이 가격이면 내가 사겠다고 생각하는 현실이 있는데 그 사이의 간극이 역대급으로 벌어진 시장인 거죠. 기대와 현실의 차이. 맞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간극이 왜 그리고 어떻게 벌어지고 있는지를 들여다볼 겁니다. 그 안을 자세히 보면 지금 시장을 움직이는 거대한 정책의 힘과 또 거기에 맞서는 개개인의 복잡한 심리가 아주 흥미롭게 얽혀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그 거대한 힘부터 시작해보죠. 시장이 이렇게 갑자기 꽁꽁 얼어붙게 된 가장 큰 원인, 역시 15십 부동산 규제 정책으로 보이는데요. 네, 결정적이었죠? 보내주신 표를 보면 정말 드라마틱해요. 2025년 9월까지만 해도 8,567건으로 그럭저럭 굴러가던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요. 네네. 10월, 11월을 거쳐서 12월에는 3,263건으로 그냥 곤두박질 쳤습니다. 와... 석 달 만에 무려 60% 이상이 증발해버린 거예요. 이건 전속력으로 달리던 자동차에 누군가 비상 브레이크를 아주 삿바까지 당겨 밟아버린 느낌인데요. 아주 정확한 비유입니다. 말 그대로 정부가 시장의 돈줄을 급격하게 틀어막은 조치였으니까요. 돈줄을요? 네. 핵심은 두 가지였습니다. 대출 규제 강화 그리고 세제 혜택 축소. 예를 들어서 이전까지 특정 지역에서 집값의 60%까지 대출이 가능했다면요. 이 정책으로 갑자기 40%로 줄어드는 시기죠. 아하. 10억짜리 아파트를 사려는 사람이 4억밖에 대출을 못 받게 되면 당장 현금 2억을 추가로 구해야 하는데 이게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그렇게 구체적으로 보니까 확 와닿네요. 단순히 대출을 줄인다는 게 아니라 평범한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계획 자체를 그냥 불가능하게 만들어버릴 수도 있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실수요자들의 자금줄을 딱 막아버린 거죠. 네. 동시에 집을 여러 채 사서 시세 차익을 노리던 투자 수요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 같은 세금 혜택을 대폭 줄여버렸습니다. 이제 투자해봤자 남는 게 별로 없을 거다라는 아주 강력한 신호를 준 겁니다. 어허. 결국 집을 사려는 두 개의 축, 그러니까 실수요랑 투자 수요의 엔진을 동시에 꺼버린 셈이니 시장에 돈이 돌 수가 없었고 거래량이 버텨낼 재간이 없었던 거죠. 경제학에서 말하는 일종의 유동성 함정 상태에 빠져버린 겁니다. 알겠습니다. 정부가 초강력 브레이크를 밟아서 시장 전체가 멈춰섰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자료에서 정말 이상한 점은 이 와중에도 모든 지역이 똑같이 멈춰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거기서 또 갈리죠. 재건축이라는 키워드를 중심으로 어떤 동네는 급락하고 어떤 동네는 오히려 불장이었어요. 먼저 전통의 부촌 강남구랑 서초구를 보죠. 의외입니다. 이곳들의 실거래 지수가 아주 크게 떨어졌어요. 네. 자료를 보면 강남구는 2025년 4월에 125였던 지수가 12월엔 101까지, 서초구는 같은 기간 100에서 78까지 거의 22%나 폭락했습니다. 강남 불패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인데요. 여기서 바로 시장의 아이러니가 드러납니다. 아이러니요? 네. 과거 강남과 서초의 가치를 하늘 높은 줄 모르고 끌어올렸던 바로 그 재건축 기대감이 이제는 오히려 가격을 짓누르는 부담으로 작용한 겁니다. 기대가 부담으로? 생각해보세요. 금리는 계속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데 원자재 가격이랑 인건비가 폭등하면서 공사비는 천정부지로 올랐습니다. 조합원들이 추가로 내야 할 분담금이 눈덩이처럼 불어난 거죠. 예. 예전에야 일단 짓기만 하면 2배로 뛴다는 믿음이 있었지만 이제는 분담금 내고 나면 남는 게 있을까 하는 공포가 더 커졌다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게다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처럼 재건축으로 얻는 이익이 크면 정부가 세금으로 상당 부분 가져가는 규제도 여전히 살아있었고요. 결국 비싼 돈 들여 재건축을 추진해봤자 사업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한 매수자들이 시장에서 발을 뺀 결과가 바로 그 지수 하락으로 나타난 겁니다.
과거의 호재가 현재의 악재가 되어버린 거죠. 와, 정말 흥미로운 지점이네요.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정반대의 흐름을 보인 곳이 있습니다. 네, 있었죠. 바로 양천구입니다. 9월에 97이었던 실거래 지수가 12월에는 116으로 급등했어요. 서울 전체가 얼어붙었는데 이곳만 혼자 한여름이었던 셈입니다. 맞아요. 그 유명한 목동 신시가지 아파트가 있는 곳이죠. 아니, 서울 전체를 멈춰 세운 그 강력한 규제도 이곳에서는 힘을 못 쓴 건가요? 상식적으로 이해가 잘 안 되는데요. 그게 바로 기대감의 힘입니다. 양천구는 시장의 기대감이 어떻게 가격에 선반영되는지를 보여주는 완벽한 사례죠. 다른 지역들이 규제와 고금리라는 이 거시적인 악재에 짓눌려 있을 때 목동 재건축 단지들은 안전진단을 통과했다거나 용적률을 높여서 더 많은 세대를 지을 수 있게 해준다는 식의 아주 구체적이고 강력한 지역적 호재들이 연이어 떠졌습니다. 아, 그러니까 다른 지역 사람들은 아이고 집값 떨어지겠다 큰일 났네 하고 있을 때 목동 주민들은 우리 아파트는 이제 곧 황금 아파트가 된다는 기대감에 부풀어 있었다. 이 말씀이시군요. 맞습니다. 그러자 시장 전체의 냉각 분위기와는 전혀 상관없이 이 단지들의 미래 가치에 베팅하는 수요가 외부에서까지 막 몰려들면서 가격을 밀어 올린 겁니다. 그렇군요. 다만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또 하나의 단서가 바로 성동구의 사례입니다. 성동구요? 네, 자료에도 나와 있지만 성동구 역시 재건축 기대감으로 10월에 실거래 지수가 120까지 치솟으면서 고점을 찍었거든요. 목동처럼요? 네, 하지만 불과 2달 뒤인 12월에는 96으로 다시 똑 떨어지면서 조정을 받았습니다. 아,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처음에는 성동구의 지역적 호재가 시장 전체의 악재를 이기는 듯 보였지만 결국 10.15 규제라는 거대한 한파가 그 지역의 작은 모닥불마저 꺼뜨리기 시작했다는 신호로 볼 수 있습니다. 양천구의 열기도 언제까지 이어질지는 장담할 수 없다는 암시를 주는 거죠. 정리해보자면 정부가 시장 전체에 강력한 브레이크를 밟았고 그 여파로 강남 같은 곳은 재건축 부담 때문에 오히려 가격이 내렸다. 네. 덕분에 잠시 나홀로 상승했지만 성동구 사례를 보면 그마저도 결국 거대한 규제의 힘 앞에서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이해가 됩니다. 정확합니다. 자, 그런데 이 모든 걸 알고 봐도 청취자께서 보내주신 이 그래프는 여전히 미스테리입니다. 이게 오늘 분석의 하이라이트가 될 것 같은데요. 바로 실거래가와 호가지수의 괴리 말씀이시죠. 네, 이 그래프를 보면 정말 머리가 깨질 것 같습니다. 실제로 거래된 가격을 반영하는 노란색 실거래가와 그걸 지수화한 빨간색 실거래 지수는 변동성도 크고 연말로 갈수록 뚜렷한 하락세를 보이는데 초록색 KB은행 지수랑 파란색 부동산원 지수는 아주 완만하게 심지어 꾸준히 오르고 있어요. 네, 이건 마치 한 명은 춥다고 벌벌 떠는데 다른 한 명은 덥다고 부채질하는 상황 아닙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 거죠? 그 기묘한 현상이 바로 지금 시장의 핵심을 보여주는 겁니다. 핵심이요? 네, 괴리가 발생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 지수를 만드는 재료, 그러니까 표본이 완전히 다릅니다. 실거래 지수는 이름 그대로 실제로 구청에 가서 이 아파트 얼마에 거래했습니다 라고 도장을 찍은 실제 계약만을 재료로 사용합니다. 팩트만을 다룬다는 거군요. 그렇죠. 그런데 요즘처럼 거래가 가뭄에 콩날듯 하는 시장에서는 이게 오히려 함정이 될 수 있습니다. 함정이요? 한 달에 아파트 수천 세대가 있는 단지에서 거래가 단 두세 건뿐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그 거래가 하필이면 사업이 어려워져서 혹은 급하게 이민을 가야 해서 시세보다 수억 원 싸게 던진 급급매 물건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아, 그 단 두세 건의 금매 가격 때문에 나머지 수천 세대의 집값도 다 폭락한 것처럼 지수에 찍히겠네요. 그렇군요. 반면에 부동산원이나 KB지수는 좀 다릅니다. 이들은 공인중개사나 전문가들을 통해 조사한 가격, 그리고 더 중요하게는 집주인들이 나는 이 가격 이하로는 절대 안 팔겠다고 부르는 호가 중심의 데이터를 주로 사용합니다. 집주인들의 희망 가격이군요. 그렇습니다. 당장 집을 팔아야 할 이유가 없는 대다수의 집주인들은 가격을 내리지 않고 버티고 했죠. 이걸 경제학에서는 매도자의 하방 경직성이라고 부릅니다. 하방 경직성. 네, 가격이 아래쪽 하방으로는 잘 내려가지 않고 뻣뻣하게 인직성 버틴다는 뜻이죠. 이건 단순히 경제 논리만으로 설명되지 않는 심리적인 요인이 큽니다. 아니, 작년에 옆집이 20억에 팔았는데 내가 왜 18억에 팔아야 해? 이런 자존심 문제이기도 하거든요. 와, 그 말씀 들으니 이해가 확 되네요. 그러니까 한쪽 지표는
어쩔 수 없이 팔아야만 했던 소수 급매물 소유자들의 눈물의 현실을 보여주고, 네, 그렇죠. 다른 쪽 지표는 굳이 지금 팔 이유가 없는 다수 집주인들의 굳건한 기대감을 보여주는 거군요. 서로 다른 집단의 이야기를 하고 있었던 거네요. 완벽한 정리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청취자께서 주목하셔야 할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더 있습니다. 네. 자료에서도 지적하듯이 이 호가 기반 지수들은 시장의 분위기가 바뀌는 변곡점을 실제보다 한참 늦게 반영하는 경향이 있다는 점입니다. 아, 늦게 반영한다. 네, 과거 2022년 집값이 급등했다가 급락하던 시기를 복기해보면 명확합니다. 그때도 실거래가는 시장 변화에 거의 즉각적으로 반응하면서 뚝뚝 떨어졌지만 부동산원이나 KB지수는 몇 달 동안이나 계속 상승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다가 한참 뒤에야 하락세로 돌아섰죠. 그렇다면 약간의 시차는 있겠지만 결국 호가 기반 지수들도 실거래가의 흐름을 따라갈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할까요? 장기적으로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끝까지 사려는 사람이 나타나지 않는 가격은 호가일 뿐 시세가 될 수 없으니까요. 따라서 지금 당장 시장의 체감 온도, 실제 거래 현장의 온도를 더 정확하게 보여주는 건 실거래가 관련 데이터라고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종합해보니 2025년 말 서울 아파트 시장의 복잡한 모습이 이제야 선명하게 그려지는 것 같습니다. 네. 강력한 정부 규제로 거래 자체가 실종된 빙하기 속에서 재건축이라는 국지적인 열풍에 따라 지역별로 온도차가 극명하게 갈렸고요. 네, 그렇죠. 무엇보다 집을 팔려는 사람의 기대와 사려는 사람의 현실 사이에 거대한 강이 흐르고 있는 아주 복잡하고 모순적인 상황이었네요. 네. 결론적으로 지금처럼 거래량이 극도로 적은 상황에서 나타나는 지수의 일부 상승이나 하락은 그것이 시장의 거대한 흐름, 즉 추세라고 단정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아, 추세로 보기는 어렵다. 네. 특히 12월 서울 전체 거래량이 고작 3천여 건에 불과했다는 점은 시장을 짓누르는 하방 압력이 여전히 강력하다는 명백한 경고 신호로 봐야 합니다. 정부의 정책 방향에 극적인 변화가 없는 한 실제 거래되는 가격은 계속해서 떨어지려는 압력을 받고 집주인들의 호가는 어떻게든 버티려는 이 팽팽한 줄다리기는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이 분석은 청취자께서 앞으로 시장을 보실 때 아주 중요한 관점을 제시해 주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을 던져주네요. 이처럼 파는 사람의 기대와 사는 사람의 현실이 극명하게 엇갈리는 시장에서 과연 진정한 시장 가격이란 무엇일까요? 그리고 만약 당신이 이 시장의 참여자라면, 즉 집을 사거나 팔아야 하는 사람이라면 이 상반된 두 데이터 중에서 어떤 데이터를 더 신뢰하여 의사결정을 내리시겠습니까? 어쩔 수 없이 가격을 낮춰야 했던 소수의 현실을 따르시겠습니까? 아니면 가격을 내리지 않고 버티는 다수의 기대를 묻으시겠습니까? 그 선택에 따라 미래는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